네, 이지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윤리 상담과 도덕 인성 교육 4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2주차와 3주차에 2주차에는 영상 강의, 그리고 3주차에는 영상 강의에서 다루었던 논문에 대한 논평문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2주 2주, 3주를 진행을 했었죠. 4주, 5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 다루게 될 논문 이클래스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조슈아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지난번 논문에서 사회적 직관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일부 다루어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조금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요즘 실험과학의 연구 성과로 인해서 우리 두뇌의 직관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직관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면 도덕교육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겠죠. 직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것 말고 이성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 사상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지난번 논문에서 다루었던 사회적 직관주의, 대표자는 조너선 하이트 같은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는 이성적 추론에 대한 도덕적 직관의 우위를 이야기했다면, 그린 같은 경우에는 직관과 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분되는 사고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에 보면 170쪽 머릿말 부분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간이 수행하는 도덕적 행동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대부분 규범적 방법으로 설명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작용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도와주는 다양한 실험적, 경험적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성과의 결과, 우리가 논의하는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학적 설명과 함께 기존의 규범적 설명 또한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기반으로 한 도덕 심리학이 제공하는 경험적 근거가 규범윤리의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슈아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과 조너선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이 이러한 영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주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제 그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었는지 제가 다루는 선행 연구 검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선행 연구를 검토한 다음에 171쪽 넘어가시면은 그린 같은 경우 이성적 추론 이야기할 때 그게 결과주의적 사고라고 말하거든요. 이 결과주의적 사고가 어떤 결과주의여야 하는가까지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머릿말은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72쪽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대상으로 보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있어 왔던 전통적인 도덕적 문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비교적 현대에 들어 새롭게 대두된 도덕적 문제, 이런 방식의 두 가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근대를 지나 현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와 현대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 둘을 구분하게 하는 계기와 같이 작용했던 것이 과학기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의 대표자로 한스 요나스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지난 논문에서도 등장했었던 인물이죠. 아무래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그리고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글들이 쭉 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 3주, 그 뒤에 지금 4, 5주 하고 있는데 아마 6, 7주 다루는 논문에서도 한스 요나스의 주장들이 조금만 나오게 될 겁니다. 요나스는 현대의 기술적 형식을 통해서 테크네는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기술이 처음에는 인간이 개발한 거지만 스스로 자동적인 추진력을 얻어서 계속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은 자동적인 추진력을 가지게 되어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는 표현이 이를 극적으로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스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작아지고 그 결과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 생명공학 기술이죠. 이런 생명공학 기술 등을 통해서 인간이 실제 기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기술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상은 전통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덕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칼 오토 아펠이라고 해서 이 사상가도 아마 지난 논문에서 간단하게 다루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윤리와 구분되는 새로운 윤리, 그것이 윤리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스 요나스의 주장과 맥이 다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73쪽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나스나 아펠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통사회에서부터 경험해온 기존의 도덕적 문제. 동그라미 1번. 기존의 도덕적 문제입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화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그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 보아야 할 조슈아 그린, 이 사람 역시 도덕적 문제의 구분에 있어서
요나스나 아펠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의 주장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이게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도덕적 문제에 대한 그린의 구분법, 기존의 문제, 나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덕적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이다. 자, 그 아래 부분 현대의 문제 보도록 할까요? 현대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이런 문제들을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 표현만 보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쉽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도표 아래 부분에 보면 제가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는 게릿 하딘의 1968년 논문인 공유지의 비극을 인용하면서 도덕을 협력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공유지의 비극, 실제로 하딘이 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의 제목이죠. 근데 하딘이 그 논문 속에서 주장했던 것과 내용은 다릅니다. 제목만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하딘이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물, 이것은 사람들이 아껴 쓰지 않고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결국 아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공유지였던 목초지에 소나 말 마음대로 풀어놔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방식의 줄거리이잖아요. 조슈아 그린이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제목만 비슷하게 따온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 행동들의 진화적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인간을 우월하게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겠지만 실제 생명체들의 진화의 역사에서 그 최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왜 그렇게 진화의 최정점에 있을 수 있었나 이유를 물어보게 되겠죠. 이타성, 협력하는 존재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협력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인간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생물학적 내지 본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은 일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사항이죠. 협력하는 존재로 진화하긴 했지만 지구 전체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협력만 가능하게 지금 그 정도까지만 현생 인류가 진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자, 따라서 개인 내지 소규모 집단의 범위를 능가하는 거대 규모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원은 아직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공유주의 비극과 상식 도덕의 비극,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유주의 비극,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으로 넘어와서요. 그린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 사회에서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경험해온 기존의 도덕 문제는 나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도덕성은 협력하기 위해서 진화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 협력할 수 있는 단계는 가까운 인간관계 내에서 협력까지는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인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서로 같은 도덕적 상식 내지 도덕적 직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에 호소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도덕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도덕적 갈등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도덕 문제들은 지금 여기 수준,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가까운 시간과 공간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에 호소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전과 지구화라는 새로운 양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촉매가 되었겠죠. 과학기술 속에는 그 세부 분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교통기술, 통신기술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과학기술 하위 분야에 포섭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교통과 통신수단, 그 기술의 발달은 지구화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 눈앞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죠.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고요. 그렇게 갈 필요까지 없습니다. 클릭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지구 반대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 발달한 현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생겨난 도덕적 문제. 그리는 이것을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74쪽 중간에 있는 각주 12, 이 부분은 그린의 이제 저술에서 직접 인용해 온 것이거든요.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목초지에 정착한 부족들은 모두 나름대로 도덕적 생활을 영위했지만 격렬하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자기 집단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이나 국가 같은 것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싸운 원인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협력을 위해서 진화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학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부족의 철학은 그들의 일상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각 부족이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의 도덕 문제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에 비추어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 문제는 지구화된 현상 속에서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 가진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계속 갈등을 겪는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세목초지 부족들이 서로 싸운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 다른 말로는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 새 목초지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는 이것을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덕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 특징을 묶어보면 기존의 문제들과 구분될 수 있겠죠. 새롭다, 친숙하지 않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은 비친숙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용문 아래로 내려와서요. 그린이 제시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는 기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비친숙성을 특징적 유형으로 가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과 달리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다른 민족, 우리 국가, 다른 국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구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매우 다른 도덕적 상식을 지닌 집단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와 그들의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이 격렬한 형태로 부딪히는 새로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화적 발달, 즉 현대 과학기술의 진보와 다양한 문화의 교류에서 비롯된 도덕 문제로 전 세계적 테러리즘,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적 테러리즘을 예시로 들고 있네요. 이것을 언급하는 그린의 주장이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행위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 그 유형을 찾아보면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좀 이슬람 근본주의, 극단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 테러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민족이라든지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 테러리즘, 상식 도덕의 비극에 해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주 13번 175쪽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린이 비친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문제들을 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전 세계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예민한 감수성을 발휘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기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나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전통, 그것이 비교적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 빈곤도 유사한 의미에서 상식 도덕의 비극,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친숙성, 예전에는 없었는데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일어난 친숙하지 않은 문제들, 기후 변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 발달의 부작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촉발된 것으로 전통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고민도 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친숙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생명윤리,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안락사 그것과 관련돼서 인공적으로 연명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거 전통 사회에서는 아예 없었죠. 현대 사회에서 비교적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아서 아직 해결책, 논의를 완전히 만들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정합적으로 잘 흘러가거든요. 요 두 가지 도덕적 문제와 연결해서 잠시 쉬셨다가 그 다음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